만리장성. 위대한 장성이여, 지도에는 조그맣게 그려져 있으나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리장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많은 인부들이 이 장성 때문에 고역에 시달리다 죽기만 했지 장성 덕분에 오랑캐를 물리쳐 본 적은 없다. 나는 언제나 장성이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장성은 옛부터 있던 벽돌과 새로 보수한 벽돌로 돼 있다. 이 둘이 합쳐 하나의 성벽을 이루며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다. 언제쯤 장성의 새 벽돌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까? 위대하고도 저주스런 장성이여. 악규정전을 발표하던 그 무렵에 노씨는 이곳에 올랐다. 그리고 다들 위대하다고 하는 만리장성을 저주스럽다고 썼다. 노씨는 언제나 중국을 포위했던 장성과 같은 그 어둠을 향해 그칠 줄 모르는 비판과 독설로 응수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노신을 혁명가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노신의 전부일까?鲁迅诞辰110周年纪念会在北京举行。鲁迅诞辰110周年纪念大会今天上午在中南海怀仁堂举行。党和国家领导人江泽民、李鹏、李瑞环、李铁映、丁关根等出席了纪念会。 위대한 문학가 노신, 문화혁명의 지도자 노신. 60년대 문화혁명의 회오리 속에서 노신에게는 공산주의 투사라는 칭호가 하나 더 붙여졌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노신 학습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노신은 없고 선전만 있다. 노신을 알고 싶지만 여전히 노신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상해였다. 중국에 여러 큰 도시가 있지만 상해만큼 우리와 인연이 깊은 도시가 있을까? 오랜 지기를 대하는 듯한 반가움을 상해는 후덥지근한 40도의 열풍으로 맞았다. 막상 노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상해에 왔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노신호를 만날 줄은 몰랐다. 노신은 분명 이 상해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그림자를 남겨놓았으리라. 북경이 역사의 거리라면 상해는 인간의 거리다. 어딜 가나 북적대는 중국인들. 상해에서도 가장 번화가인 남경로에 서면 우리는 그 말을 실감한다. 상해에서 말년을 보낸 노신은 바로 이 인간의 거리에서 중국인들은 왜 진화되지 못하는가, 중국인에게는 등을 후려칠 채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의 돌림병에 상관 말고 제 감기에나 신경 써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남의 위급함을 도와주려다 도리어 남에게 오해를 사는 예도 흔히 있으며 이런 나쁜 경험의 결과적 귀결이 관청문이 아무리 활짝 열려 있어도 돈 없으면 따지러 가지 마라는 속담이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는 되도록 멀리 떨어지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남의 일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수 같은 자가 권력의 자리에 앉고 이로 인해 수많은 희생이 나왔었기에 후에 저절로 이렇게 길들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특히 도시에서는 길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둘러싸고 구경하거나 심지어 흥미있어 하는 사람은 많아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것은 바로 많은 희생의 경험 끝에 얻은 나쁜 결과이다. 상해시 한복판에는 우리 기억 속에도 잊혀질 수 없는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노신공원이라 불리지만 원래는 홍구공원. 침략국 일본의 전승기념식에 폭탄을 투척 독립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의 혼이 살아있는 것이다. 노신의 관심은 늘 중국인, 동포에 대한 것이다. 중국인의 비겁함, 게으름, 그리고 교활함과 무기력을 노신은 봉건체제와 열강의 침략이 몰고 온 암흑만큼이나 절망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상해에서 중국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통렬한 글들을 남겼다. 중국을 대표하는 유명 문인들 가운데 생가와 무덤이 동시에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은 노신뿐이다. 노신이 죽었을 때 상해 시민들은 그에게 민족혼이라 쓰여진 깃발을 덮었다. 그리고 모택동이 친히 붓을 들어 무덤에 글씨를 썼다. 죽어서의 이런 영광만큼 살아있을 때의 노신은 행복했었던가. 평생 노신과 함께 했던 것은 절망과 어둠이었고 참을 수 없어 쏟아낸 독설의 각혈뿐이었다. 취재팀이 도착했을 때 소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노신은 고향 소흥을 두고 회황색 하늘 아래 여기저기에 외로운 듯이 마을들이 누워있고 아무런 활기도 없는 대신 비애감만 일어나는 고장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비 내리는 소흥은 노신의 표현대로 비애감이 일정도로 적막하고 고요하다.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이 고장에 까마득한 중국 고대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소흥은 춘초시대 월나라의 도읍지였다. 오왕 부차와의 싸움에서 패한 월왕 구천이 장작 속에 누워 쓸개를 흩으면서 복수를 잊지 않고자 했다는 와신상담. 그 일화의 고장이 바로 여기 소흥이다. 오늘날까지도 이곳 사람들은 월왕 구천 그리고 부차에게 진상됐던 전설적인 미녀 서시를 잊지 않는다. 발로 노를 젓는 모습도 이곳 소흥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리라.
서흥 사람들은 수로를 따라 오가는 작은 배를 타고서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소흥을 두고 동양의 베니스라고 부른다. 노신이 어릴 때에는 수로를 다니는 배를 몇 척이나 갖고 있느냐가 가문의 부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한다. 노신의 초기 소설은 어린 시절 소흥에서 듣고 본 얘기들이 주요 소재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함영주점은 노신의 두 번째 단편 공을기의 무대로 유명하다. 항아리 술통에서 퍼주는 친한 소흥 황주는 2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의 10대 명주 가운데 하나다. 우리 돈으로 150원만 주면 황주 한 잔에 회향도 한 접시를 먹고 기분 좋게 취기를 느낄 수 있다. 과거 시험에 떨어져 폐인이 된 주인공 공을기는 일하기는 싫어하고 대신 이 함영주점에 와서 외상으로 황주와 회향도 먹기를 즐겨했던 반쪽 양반이다. 무사람들에게 조롱만 당하던 공을기를 통해서 노신은 구제불능의 나락에 떨어진 나약한 봉건시대 인물의 처참한 말로를 그리고 있다. 함영주점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는 노신의 생가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다. 천여 평의 부지에 하얗게 칠한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이 집에서 노신은 18살까지 살았다. 집의 규모가 말해주듯 노신의 집안은 양반 가문의 전통을 자랑하는 소흥의 명문가였다. 이 집에는 노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노신의 십촌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수십 명이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런 대가족 제도는 당시 중국 명문가의 전형적인 생활 구조였다. 이 집에서 노신은 부족함이 없는 종갓집의 글방도련님으로 봉건주의적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어두웠다고 한다. 노신의 대가족 중에는 아편 중독자가 많았다. 노신의 아버지도 중독자였다. 게다가 수십 명이나 되는 일족 중에는 정신 이상자나 성격 파탄자들까지 끼어 있었는데 이런 집안 사람들은 훗날 노신의 작품 속에서 여러 주인공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병들어가는 대가족. 어딘지 모르게 어린 노신을 짓누르는 어두운 분위기. 노신은 우울한 그림자를 피해서 책 속에 파묻히거나 정원인 백초원을 즐겨 찾았다. 푸르른 야채밭, 반질반질하게 닦여진 우물가의 돌, 높다랗게 솟은 커다란 쥐엄나무, 자홍색의 뽕나무 열매가 있고 매미는 나무잎 그늘에서 마냥 긴 소리를 뽑으며 살찐 꿀벌들은 채소 끝에 엎드려 있고 재치 빠른 종달새는 풀 속에서 호련히 구름 속으로 날아가 버린다. 어디 그것뿐이랴. 주위가 나지막한 토담 밑을 살피기만 해도 무한한 흥취가 솟구친다. 나지막히 노래하며 귀뚜라미들은 검은고를 튕긴다.
부서진 벽돌 조각을 뒤집으면 진내란 놈과 마주치는 일도 있었다. 때론 풍뎅이도 있어 손으로 등뼈를 누르면 풍 하고 소리를 내며 엉덩이 쪽에서 연기를 했다. 이 무렵 기울기 시작한 가세가 결정적으로 몰락을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북경에서 벼슬을 지내던 조부가 투옥되고 그 여파로 부친마저 병으로 몸져 눕게 된 것이다. 13살의 나이로 노씨는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떠맡아야 했다. 장자로서 가사를 돌봐야 했고 부친의 병간호도 그의 몫이었다.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궁핍한 생활, 주위 사람들의 냉대, 이런 것들이 소년 노신을 따라다녔다. 부친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신은 굴욕감을 참으며 수시로 전당포회를 드나들어야 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중국에는 한동안 전당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요즘 들어 북경에 한두 개 다시 문을 열고 있다지만 노신이 드나들던 그 시절의 전당포는 점포도 많았고 경기도 활발했다. 나는 4년 남짓한 동안 거의 매일같이 전당포와 약방을 드나들었던 적이 있었다. 몇 살 때인가는 잊었지만 아무튼 약방 계산대가 내 키만큼 높았으며 전당포의 계산대는 내 키의 갑절이나 되었다. 나는 내 키의 갑절이나 되는 계산대 위에 옷이며 장신구 따위를 올려놓고 전당포 주인의 경멸 어린 눈초리를 받으며 돈을 건네받곤 했다. 그리고 다시 내 키만큼 높은 한약방 계산대로 가서 오랜 병으로 앓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 약을 짓고는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은 날로 더해갔고 끝내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우리는 노신의 행적을 따라 소흥을 떠나 남경으로 향했다. 부친이 죽은 후 노신은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남경으로 왔다. 무일푼의 노신에게 그나마 배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는 남경의 관리학당뿐이었다. 당시 사회 통념상 경서를 배워 과거를 보지 않고 서양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오랑캐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나 다를 바 없었다. 노신은 훗날 그의 자서에다 이렇게 수레했다. 나는 안락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반대의 생활로 추락해버릴 때 세상 사람들의 참모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남경으로 가서 광무학당에 입학하려 한 것도 아마 다른 지방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8원의 여비를 마련해 주시며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우셨다. 어머니로서는 당연했다. 노신이 처음으로 신학문에 눈 떴던 당시의 광무철로 학당은 지금 중학교로 바뀌어져 있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학교는 마침 방학 중이라 썰렁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노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 학교의 선생 한 분을 만날 수가 있었다. 我不知道，我就要这个建筑大概建筑已经没有了，建筑已经没有，但是在我们隔壁呢。 鲁迅论설명 좀先解释一下鲁迅园这个再说明一下嘛。这个鲁迅园呢，就是为了纪念鲁迅的。啊，因为这个是矿路学堂的遗址嘛，这个是当年的遗物，这个石鼓啊，叫石鼓啊，就是这个都是在当时这个校园呢，这个大门两旁的。 노신 시절의 흔적이라고는 학교 정문 양옆에 세워져 있던 이 기둥 조각뿐이다.
이 학당에서 3년을 공부하면서 노씨는 비로소 민족의 운명과 사회개혁이라는 거창한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남경 시절의 노씨는 이 세상에 소위 물리라든가 수학, 지리, 역사, 미술 같은 학문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당시의 젊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노신 역시 신학문을 흡수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는 특히 진화론에 심취해 서구 세력과의 싸움에서 잇따라 패배하는 중국은 약자로서 결국 생존 경쟁에서 패망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그 이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던 위기감의 신열을 느꼈다. 일본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노씨는 주저없이 중국을 떠났다. 거기서 노씨는 청나라가 강요한 변발을 잘라버리고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버지처럼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국인들에게 개혁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의학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센다이 의학전문학교에 적을 둔 노씨는 2년간 의학 공부에만 몰두했다. 그런 노신에게 일생의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소위 환등기 사건이다. 강의 시간이 남으면 틀어주곤 하던 전쟁 소식 슬라이드 속에서 어느 날 노신은 잊고 있던 중국 동포들을 만난다. 러시아 스파이로 체포된 중국인을 일본군이 본때를 보이기 위해 목을 자른다. 우르르 구경 나온 중국인들은 동포의 그런 죽음을 아무런 동요 없이 멍청하게 바라볼 뿐이다. 아편 전쟁 이래 중국은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분할의 위기를 맞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청나라 관리들의 혹독한 가렴죽으로 중국인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닐까. 국민 계몽의 가장 좋은 무기를 노씨는 문예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노씨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 곧 이곳 북경에 와서 자리를 잡는다. 그의 귀국 보따리에는 시리와 정막만이 가득했다. 일본에서의 그의 외침은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다. 문학 잡지를 내려던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북경은 여전히 봉건 군벌의 지배하에 있었고 내를 맞고 착취를 당하면서도 저항을 모르는 중국인들의 노예 근성도 여전히 그대로였다. 북경에서 노신이 처음 살던 곳은 생각보다 외진 곳이었다. 아무리 노신 애호가라 해도 북경 시내 한 구석에 있는 이곳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곳이 노신이 살던 곳입니까? 这是原来鲁迅的故居是吧？对，鲁迅的故居啊。 노신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他那个原来住的这个房子是在哪里？你这大概知道吧？后院。거기 이제 안내 좀 해주세요. 看也没有那痕迹了，都干小船了，一点痕迹都没有了。 多大岁数了？ 서홍회관 내의 구불구불한 길은 워낙 미로처럼 이어져 있어 한 번 잘못 들어서면 빠져나오기도 힘들 것 같다.
이게 원래 그 집이 아니에요. 이거도 원래 집 그대로고. 이게 다 원래 집. 나 우리 구획 大街在内蒙，那个后边那个，那个白的还是厚的？高的，高了高了。 그 대체로 저쪽 뒤에 저 큰 높은 집, 저게 저 자리라는 게. 就那么样。 높은 집 자리라는 게. 哎， 노신이 살던 시절의 흔적이라고는 회나무 한 그룹뿐. 저 회나무에서 여자가 목을 매달아 죽었던 적이 있다고 노신은 어느 글에선가 적었다. 이 소흥회관에서 노신은 깜깜한 어둠 속으로 소멸돼가는 생명처럼 자신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지길 원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노신은 최초의 백화소설 광인일기를 집필한다. 광인일기는 대단한 충격을 몰고 왔다. 한 광인의 입을 빌어 봉건주의 예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필명을 노신이라 적었다. 광인일기에 이어 노신은 그의 대표작 아큐정전을 발표한다. 주인공 악취는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상상 속의 승리를 꿈꾸는 전형적인 중국 민중의 한 사람이다. 혁명당원을 자처했으나 도둑으로 몰려 싱겁게 총살당하는 아큐의 운명을 통해 당시 유일한 희망이었던 신의 혁명의 좌절과 중국인의 노예 근성을 노신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중국인들은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다. 잘해야 노예였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중국인의 병은 무엇이고 그 병균은 어디서 왔는가? 치료를 위해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노신은 자신의 소설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노신은 봉건 군벌과 외세를 물리치는 것만으로 중국을 구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은 중국인의 정신혁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둡고 적막할 뿐이라고 그는 토로했다. 鲁迅的作品呢，无论从思想方面讲，就艺术方面讲，都有一个很大的革命的作用。就思想方面讲呢，鲁迅是反对中国以儒家为本位的传统文化，他要求革新，支持改革，特别是对于中国国民性的记录非常深刻。特别《阿 Q 正传》里面，对于中国国民性那种自高自大、自欺欺人、自我满足等等这种精神胜利法的批判非常深刻。另外呢，在艺术上呢，也打破了中国传统艺术的写法，引进了西洋新的表现方法，所以在艺术上也是一个革命。对鲁迅的作品呢，在中国文学上起了一个划时代的作用。 중국 문단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후에도 노신은 외롭고 적막했다. 외로움과 적막. 그것은 어쩌면 인간 노신의 꼬리표와 같은 것일는지도 모른다. 이 당시 노신이 모았던 여러 수집품들은 고독했던 노신의 내면 풍경을 드러내 보인다. 그 이전 내 마음은 피비린내 나는 노랫소리로 가득하였다. 피와 강철, 불꽃과 독, 원상복귀와 복수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공허해졌다. 가끔 어쩔 수 없이 자기 기만적이기 마련인 희망이라는 것으로 이 공허를 메워보려고 했었다. 희망, 희망. 나는 이 희망을 방패 삼아 암흑의 밤의 습격을 막아보려고도 했었다. 설령 방패의 안쪽 역시 공허 속의 암흑의 밤일지라도 이런 속에서 나의 청춘은 서서히 소진되었다.
북경에서 노신은 여러 대학을 돌며 강의를 맡았다. 그런 노신에게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이 북평 여사대에서의 교편 생활이다. 우리가 북평 여사대가 있던 그 자리를 물어물어 찾아갔을 때 대학은 이미 북경 중학교로 오래전에 바뀌어져 있었다. 당시 북경의 대학들은 외세를 물리치고 봉건 관료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학생들의 혁명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와중에 북경에서 3.18 사건이 터졌다. 외국의 내정 간섭과 군벌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 대열에 정부는 총으로 맞섰고 결국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노신은 이 북평여자 사범대학에서 제자 허광평을 만나게 된다. 노신 선생을 흠모하던 허광평 역시 열렬한 개혁의 투사였고 보기 드문 인테리 여성이었다. 둘은 3천여 통에 달하는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웠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관계의 틀을 깨지는 못했다. 노신과 허광평은 함께 이 광주로 왔다. 언제부터 둘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로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연애 같은 것들과 겹쳐서 광주행이 이루어졌으리. 북경이나 상해가 국제도시라면 광주는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대외무역 중심지다. 해마다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이 광주로 교역을 하러 몰려든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요리 대부분이 이곳 광동식이며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화교들도 거의 이곳 출신들이다. 광주시 거리를 걷는 동안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각종 상점과 백화점 그리고 식당들. 그만큼 사람들의 꿈틀거리는 욕망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도시가 광주다. 그러나 노신이 허광평과 함께 이곳에 왔을 때 광주는 손문이 이끄는 혁명정부가 들어서 있던 혁명의 발원지로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도시였다. 우리는 노신이 교편을 잡았던 중산대학을 찾아갔다. 중산대학의 캠퍼스를 옮겨가버려 옛자리에는 본관 건물 한 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손문의 호를 따서 이름 지은 이 중산대학에 노신은 문과계 주임 교수 겸 교무주임으로 초빙됐다. 노신의 나이 46세 때로 그의 이름은 진보적인 학생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가 발표하는 책은 수십만 부씩 팔려나가 순식간에 절판이 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이 중산대학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다. 중국 현대사에서 4.12 정변이라 부르는 사건이 그의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청나라의 봉건 왕조를 무너뜨린 손문의 혁명정부는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으로 바뀌어지면서 좌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됐다. 그러던 중 상해에서부터 시작된 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광주에까지 번져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학생, 노동자들은 전부 색출돼 2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륙되는 사건이 일어난다.陆逊呢是在大革命高潮之中到了革命策源地广州，但是他到了广州之后不久，就遇到了10.12政变。
广州的政府当局也开始杀人，镇压了很多革命者，屠杀了很多青年学生。鲁迅的学生也有被关起来、被杀的。鲁迅呢想营救他们，但是无效，所以鲁迅愤而辞去了中山大学教授的职务。鲁迅同许广平一起就坐着船到上海来，开始了新的生活、新的工作、新的战斗。鲁迅最后的10年呢，就是在上海度过的。노신과 허광평이 산동호를 타고 상해에 나타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상해에서는 노신을 공격하는 혁명 문학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상해는 아편 전쟁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열강의 치외 법권이 인정되는 조계지로 분할 통치되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은 조계지에서는 당시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모여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프랑스 조계에 있었던 이 일대 회지는 제1회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던 것으로 중국 공산당원들에게는 성지와 다름없는 곳이다. 호남성 대표로 참석한 모택동을 포함 참석자는 고작 13명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중국 공산당이 그 후 수억이 넘는 중국 인민을 거느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것이다. 상해에 와서 노신이 처음 살았던 집이 이곳 경운리에 있다. 제자였던 허광평과 부부가 된 것도 이 집에 살면서부터이다. 우리가 경운리 집을 찾았을 때 집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실제로 상해에서 노신은 생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두문불출하며 글 쓰는 일에만 몰입했다.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누렸던 유일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허광평을 만난 일이고 그 자신이 꿈꿔보지 않았던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다고 노신은 수레했었다. 노신은 이곳 상해에서는 더 이상 창작 소설은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역사 소설과 번역 작품 그리고 수많은 잡문을 남겼다. 우리는 노신이 심혈을 기울여 쓴 그의 잡간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잡간문은 일종의 사회 비평적 성격을 띤 산문으로 형식이나 주제에 구애받음이 없이 때로는 비수 같은 독설로 때로는 풍자와 유머러스한 필치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운이 집 바로 근처에는 노신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내산 서점이 있다. 지금은 중국인민은행으로 바뀌어졌지만 여기에는 노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발길이 항상 이어졌고 누구나 여기를 오면은 청년들과 토론을 벌이는 노신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상해는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인 도시였다. 더군다나 외국 조개지가 있어 선진문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극장에 주로 걸려있는 포스터는 주로 홍콩에서 만들어진 영화들로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상해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상해에 살면서 노신의 유일한 취미 생활도 영화 관람이었다. 그는 허광평과 아이를 데리고 종종 영화 구경을 오곤 했다. 我在旅馆替你订好的房间是在浴室的。这样不好。什么？这简直是胡闹！别忘了，这是个周末的晚上，这算不了什么胡闹。我要是在下一站下车呢？那我就另外再找。 노신과 인연이 있는 곳은 어떤 보잘것없는 곳이든 간에 항상 명패가 붙어있고 정갈하게 보존돼. 중국 정부가 노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이리라. 노신은 이 집에서 그의 말년을 보낸다. 노신은 아주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냈는데 그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놀 때, 커피 마실 때 그는 글을 쓰는 데에 몰두했다.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준 가족이 있긴 했지만 말년의 노신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중국의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전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 쫓겨 도망다니기 바빴고 자신 역시 좌우익 문항 논쟁 속에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야 했다. 노신은 어느 계층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비판들이었다. 민중의 어리석음을 질타할 때도 그것은 견딜 수 없어 내뱉은 애정의 표현임에도 노신의 붓끝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중국의 여명을 끝내 보지 못한 채 자신이 표현한 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노신의 무덤에는 매년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다. 20세기 전반기의 중국은 한 사람의 모택동과 한 사람의 노신을 낳았을 뿐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중국 정부는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다. 横眉冷对千夫指 한낮의 더위 때문인지 올여름 노신묘 앞은 적막했다. 그러나 노신묘 바로 옆에 마련된 나무 그늘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더위를 피해 모여든 이곳 시민들로. 그리고 그들은 사교춤 연습에 열심이었다. 노신묘 바로 옆에서. 그래, 개혁개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중국 인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남아도는 그들의 여가를 즐길 사교춤인지도 모른다. 노신 또한 자신보다 사교춤이 더 절실해진 이 시대를 기뻐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이 과연 노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중국의 여명인가?